여러분, 제 인과의 복수를 청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은주이고 올해 59세입니다. 저는 제 아들의 입에서 엄마는 양로원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어요. 거기가 엄마한테도 우리한테도 더 나을 거예요라는 말을 직접 듣게 될 줄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던진 그 한마디가 제 뺨을 세게 후려치는 듯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낳고 온몸에 피와 살을 바쳐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를 짐짝처럼 여겨 눈앞에서 치우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아들 이름은 재훈이고 35세이며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다혜는 회계사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지만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저는 전주의 오래된 주택가에 있는 작은 집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제 전 재산과 시골 땅까지 팔아 마련한 집입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아들이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어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마음이 조여왔습니다. 재훈이는 목을 가다듬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 집에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요. 엄마를 좋은 사설 요양원에 모시려고 해요. 거긴 24시간 의사도 계시고 정말 좋아요. 저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다혜를 쳐다보니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내가 몇 년을 너희랑 같이 살았는데 이제 나를 내쫓으려고? 재훈이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뜻 아니에요. 저희가 엄마를 챙기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저희도 새로운 계획이 있어서요. 그의 시선이 허공을 맴돌았지만 다혜가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낼 때 번뜩이는 눈빛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중 한 장에는 토지 사용권 이전 신청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모든 걸 알아챘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집 때문이라는 거요. 저는 모르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내 집 문서가 왜 거기 서류에 껴있니? 다혜는 당황하며 실수로 잘못 집었어요, 엄마. 라며 얼른 감췄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희가 엄마를 생각한다면 엄마도 들어갈게. 정말 진심이라면?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집안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 다혜가 슬리퍼를 끌며 오가는 소리까지 들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젊지 않지만 아직 정신이 흐릿하지도 않습니다. 애들이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조용히 내쫓으려 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몰래 동네 통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저를 도와 집문서를 만들었던 분입니다. 작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토지 사용권 이전을 하려면 집주인이 직접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분은 잠시 고민하다 답했습니다. 반드시 집주인 서명과 확인, 증인이 필요해요. 하지만 별별 수법이 다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속이 점점 타올랐습니다. 불효자식에게 더 이상 눈물 흘릴 힘도 없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생각은 오직 하나. 정의를 되찾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건 제 손으로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해낼 겁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저는 침대 밑에서 오래된 철제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집문서, 적금 통장, 그리고 예전에 가게에서 쓰던 미니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옷자락으로 닫고 충전기에 꽂아보니 아직도 잘 작동했습니다. 저는 길게 숨을 들이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너희가 엄마 죽이고 나서야 반격할 사람이 아니야. 저는 녹음기를 거실 옆 자주 앉아 이야기하는 서랍에 숨겼습니다. 계획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잊지 말고 영상 좋아요, 채널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제인과의 복수 채널에서 전해드리는 감동적이고 깊은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로 돌아가서 다음날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차를 끓이고 평소처럼 나뭇잎 우려낸 물도 준비하고 정성껏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아무 일 없던 듯 며느리에게 웃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겉으로는 순순히 따르는 노모였지만 속으로는 몸속 모든 세포가 팽팽히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모든 말과 행동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 재훈은 출근하고 다혜도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물었습니다. 다혜야, 어디 가니? 네, 은행에 잠깐 갔다가 공증사무실에 지난번 서류 좀 받으러 가요. 저는 그래, 조심히 다녀와 라고 말했지만 속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분명히 양도 절차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다혜가 나가자마자 저는 문을 잠그고 녹음기를 꺼내 전날 밤 녹음된 내용을 들었습니다. 거기엔 재훈이 아내에게 말하는 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서류에 사인만 하면 다 끝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나도 엄마가 눈치를 챈 것 같아. 계속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봐. 괜찮아. 이번 주만 넘기면 집은 우리 거야. 양로원은 아무데나 멀리 보내버리면 돼. 저는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귀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감정에 휘둘릴 수 없었습니다. 녹음기를 다시 제자리에 숨겨두고 문을 잠근 뒤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에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계좌에 최근 이상한 이체 내역이 있나요? 직원이 한참을 컴퓨터로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지난달에 재훈 씨 명의 계좌로 큰 금액이 3번 이체됐어요. 합법적으로 위임장이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무슨 위임장이요? 라고 따졌습니다. 네, 이달 초에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확신했습니다. 아들이 서류를 위조한 것입니다. 저는 거래 내역을 인쇄해서 바로 외가 쪽 변호사인 승연이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는 서류를 보고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이모, 완전히 속으셨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를 충분히 모으는 거야.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모의 피가 헛되지 않을 거야. 이모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날 밤 나는 거실 구석에 있는 난초 화분에 미니 카메라를 하나 더 설치했다. 그 각도에서 소파 세트가 바로 보여서 그들이 자주 모여서 의논하는 자리를 감시할 수 있었다. 나는 또 작은 녹음기를 쿠션 안에 숨겨두었다. 나는 이것이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싸움이 아니라 시간과의 경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배가 아픈 척하며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있었다. 둘 다 내가 정말 아픈 줄 알고 밤이 되자 거실에서 신나게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휴대폰을 켜서 앱으로 카메라를 확인했다. 재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다음 주에 공증사에서 연락 오면 바로 소유권 이전 서명할 수 있대. 엄마가 서명만 하면 끝이야. 만약에 엄마가 서명 안 하면?
그럼 강제로 시키든, 협박하든, 아니면 가짜 서류를 꺼내든 해야지. 중요한 건 저쪽에서 모른다는 거야.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내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계산적이고 차가운 한 인간의 목소리였다. 노모는 그저 그의 재정 계획 속에 있는 말 한마디일 뿐이었다. 나는 녹음 파일을 승연에게 보내며 메시지를 남겼다. 잘 모아줘. 결말이 머지않았어.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치매에 걸린 척했다. 거실 한가운데로 나가 큰 소리로 말했다. 지금이 무슨 요일이지? 이 집 주인이 누구야? 다혜가 나를 멍하니 쳐다보다가 남편에게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네, 오빠. 나는 재훈의 눈에서 한 줄기 희망이 번쩍이는 걸 봤다. 그는 내가 진짜로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알았다. 그게 그들의 경계를 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그리고 나는 이 역할을 끝까지 유지할 것이다. 마지막 일격이 치명적이게 하기 위해. 며느리가 출근하자 나는 휴대폰을 꺼내 승연에게 전화했다. 내일 이모가 공증사 사람을 좀 만나게 도와줘.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아야겠어.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나는 그들보다 더 차가워져야 한다는 걸. 그날 밤, 큰 비가 쏟아졌다. 비가 퍼붓고 바람이 몰아쳐 마당의 부겐빌레아 가지들이 창문에 마구 부딪혔다. 나는 방에 누워 빗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울부짖었다. 이제 충격을 줄 때가 왔다고 느꼈다. 그들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등기 서명 날만 기다리게 둘 수는 없었다. 나는 사태를 극한까지 몰아붙여 그들에게 양심이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밤 10시쯤 나는 부엌에 내려갔다. 일부러 물병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미끄러져 아프게 넘어졌다. 나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누워 다혜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약하게 신음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거의 5분 동안 그 자리에 누워 몸이 떨릴 정도로 추웠다. 마침내 느린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고 다혜가 고개를 내밀었다. 그녀는 내가 바닥에 누워있는 걸 보며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넘어지셨어요? 나 너무 아파, 허리가. 그녀는 몇 초간 나를 바라보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다. 오빠, 엄마가 부엌에서 넘어졌어. 재훈이 나와서 나를 보고 욕을 했다. 세상에, 엄마 왜 바닥에 누워 있어요? 어떻게 넘어졌길래 그래요? 나는 약하게 말했다. 엄마, 일어날 수가 없어. 그는 한숨을 쉬더니 휴대폰을 꺼내 택시를 불렀다. 여보세요. 18번지 6번 길로 택시 보내주세요. 어머니가 넘어지셔서 병원에 가야 해요. 손을 잡아주지도 않았다. 걱정스러운 눈빛도 없었다. 나는 그저 책임을 면하려는 아들의 모습을 볼 뿐이었다. 부부는 마치 남처럼 내가 택시에 기어오르는 모습을 지켜봤다. 차가 출발하자 나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 녹화를 시작했다. 창밖으로 두 사람이 차갑게 바라보는 모습을 찍었다. 나는 내 얼굴을 비췄다. 빗물이 흥건하고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창백했다. 나는 카메라에 속삭였다. 훗날 누가 묻거든 오늘 밤 나는 내 아들에게 남처럼 버려졌다고 기억해 주세요. 기사님께 내 모습도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차 안에서 추위에 웅크린 채 빗물과 고통에 젖은 내 얼굴을 담았다. 1분도 안 되는 짧은 영상이지만 버려짐의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병원에 도착해 거짓말을 했다. 제가 혼자 넘어졌어요. 집에 아무도 없어서 택시를 불렀어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눈으로 나를 봤다. 나는 그저 허리가 아파서 하룻밤만 입원하고 싶다고 부탁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퇴원 수속을 하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니 다혜가 문을 열었다. 그녀는 놀란 척하며 말했다. 엄마 벌써 오셨어요? 의사 선생님 뭐래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엄마는 살짝 긁힌 것뿐이야. 나이 들면 자주 넘어지잖아. 다행히 아직 걸을 수 있네. 나는 집 안을 둘러봤다. 모든 게 여전히 변함없이 인위적으로 정돈되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작은 USB를 휴대폰에 꽂아 방금 찍은 영상을 복사했다. 그날 밤 나는 승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가, 이모가 증거 하나 더 있어. 바로 이메일로 보낼게. 그가 영상을 보고 답장을 보냈다. 이모, 저 사람들 이제 끝났네요. 나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내 안에는 뭔가 아릿한 감정이 남았다. 나는 한때 재훈이 아플 때마다 약을 먹이고 내가 굶으면서까지 그에게 오토바이를 사주려고 돈을 모았었다. 이제 그는 나를 인생에서 제거해야 할 물건처럼 여긴다. 하지만 나는 그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전날 밤 대화 녹음, 은행 거래 내역, 이체 영수증, 택시 영상까지 모두 큰 봉투에 담아 봉인했다. 봉투 거대는 수신, 변호사 승현, 긴급이라고 적었다. 특급 배송으로 보냈다. 나는 더 이상 집안의 어떤 기기도 믿지 않았다. 그들도 나를 역으로 감시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날 밤 나는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비는 그쳤지만 바람은 여전히 세차게 불었다. 나는 남편의 제사상 앞에 향을 피우고 중얼거렸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요. 하지만 이번엔 더는 참을 수 없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 재훈의 사진을 바라봤다. 한때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던, 이틀만 떨어져도 울던 그 아이. 이제 그는 내가 영원히 떠나길 바란다. 나는 생각했다. 좋아, 내가 그 길을 택했다면 엄마가 얼마나 아픈지 보여줄게. 다음 날 아침, 나는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예전에 남편과 집문서 작업을 했던 단골 공증사무소로 갔다. 거기서 나보다 몇 살 어린, 나를 언니처럼 따르던 수석 비서 미숙 씨를 만났다. 제가 곧장 물었다. 요즘 혹시 제 이름으로 된 서류를 들고 와서 절차를 밟으려는 사람이 있었나요? 미숙 씨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2주 전쯤 한 청년이 언니의 토지 사용권 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져와서 상속인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절차를 문의했어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래요? 재훈이라고 적었어요. 친아들이라고 하고 옆에 여자분도 있었는데 아마 부인인 것 같았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숙 씨가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다. 저도 의심스러웠어요. 왜 서류가 전부 사본뿐이고 원본이 없죠? 제가 물어보니 곧 보충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언니가 직접 오지 않으면 저는 승인 못해요. 나는 속으로 그녀에게 감사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곧장 승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걔네들 진짜 공증하러 갔었어. 근데 미숙 씨를 못 넘겼어. 조카가 이모 대신 바로 이의제기 서류 준비해줘. 점심에 나는 집 근처 단골 백반집에 들렀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선글라스를 끼고 누군가와 빠른 등기에 대해 통화하고 있었다.
나는 밥을 먹으면서 그의 말을 유심히 들었다. 그가 계산하려고 일어섰을 때 나는 일부러 그와 부딪히며 조용히 말했다. 혹시 서류 대행하시나요? 저도 부탁할 일이 있어요. 그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무슨 일이신데요? 아들이 재훈인데 예전에 제 집 서류 사본을 을지로에 있는 공증사무소에 들고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서류 대행해준 분을 찾고 싶어요. 35살, 이름은 재훈이에요. 그는 깜짝 놀라 눈을 깜박였다. 나는 제대로 찾았다는 걸 알았다. 나는 계속 말했다. 나는 당신을 고소하지 않아요. 다만 당신이 재훈에게서 돈을 받고 서류를 대행해줬다는 내용만 확인서에 사인해주면 돼요. 그가 일어나려 하길래 나는 가방에서 50만 원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커피값이에요. 사인해주면 더 드릴게요. 그는 거절하려는 듯했지만 결국 앉아서 몇 줄을 휘갈겨 썼다. 내 이름은 영길. 재훈이라는 사람에게서 돈과 서류를 받아 원본 소유주 없이 재산 양도 절차를 도운 적 있음. 나는 그에게 이름, 날짜를 쓰게 하고 100만 원을 더 주고 그와 종이 사진도 찍었다. 집에 돌아와서 그 서류를 승연에게 건넸다. 승연이는 기뻐하며 말했다. 이모, 이건 엄청난 증거예요. 이제 반은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나는 앉아서 차를 따르며 목소리를 낮췄다. 넌 모를 거야. 제일 아픈 건 내가 밥 먹여 키운 내 자식이 이제는 몰래 서류로 나를 서서히 죽이고 있다는 거야. 승연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이모는 아직 강해. 끝까지 갈 거야. 그날 밤 나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집에 돌아왔다. 재훈이의 발걸음 하나하나, 화장실이나 부엌에서 전화하는 모습까지 모두 지켜봤다. 나는 현관 옆에 걸어둔 재훈이 외투 주머니에 몰래 녹음기를 하나 더 숨겼다. 그곳은 재훈이가 옷을 갈아입을 때 자주 휴대폰을 두고 가는 곳이었다. 밤 10시쯤 나는 자는 척하며 누워 있었고 재훈이는 누군가와 조용히 통화했다. 아니, 아직 안 끝났어. 엄마가 아직도 사인 안 해. 근데 옛날 서류로 밀어붙일 수 있어. 걱정 마. 집은 이미 확보했으니까 투자금은 곧 들어올 거야. 나는 목이 메었다. 알고 보니 재훈이는 투자금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 집을 거래 상품처럼 여기는구나. 그럼 나는 장애물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시장에 갔다. 오는 길에 복사집에 들러 내가 가진 모든 서류를 2부씩 복사했다. 한 부는 승연에게, 한 부는 집 금고에 넣었다. 그 금고는 재훈이네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곳이다. 나는 일부러 치매 걸린 것처럼 연습하기 시작했다. 집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물건 이름을 일부러 잊어버리는 척했다. 그런데 재훈이네는 오히려 더 명랑해졌고 말도 또렷해졌다. 그들은 이제 먹잇감이 약해졌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잊고 있다. 먹잇감이 몰리면 몰릴수록 더 위험해진다는 것. 나는 일기장에 썼다. 오늘 나는 절망의 끝을 봤다. 하지만 오늘이야말로 내가 고통에서 일어서기 시작한 날이다. 다음 장에는 굵은 빨간 글씨로 이제 거의 끝났다. 라고 썼다. 나는 내 59번째 생일을 열기로 결심했다. 나이를 축하하려는 게 아니라 심리적 한방을 주기 위해서였다. 내가 이미 현실을 받아들이고 물러날 준비를 했다고 믿게 만들고 싶었다. 나는 재훈과 다혜에게 말했다. 엄마, 이번에 작은 생일 파티하고 싶어. 이웃 몇 분만 초대할게.
내년엔 요양원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 없을 것 같아. 둘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다혜는 감동한 척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나 너무 슬퍼. 재훈이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 해. 우리가 도와줄게. 나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너희는 모르지. 이 파티가 바로 너희 무덤이 될 거라는 걸. 나는 친한 이웃들, 국수집 덕희, 은퇴한 종수 아저씨, 옆집 기호 부부, 그리고 노인회 친구들을 초대했다. 모두 놀라워했다. 생일인데 왜 이별 파티 같아요, 은주 씨? 나는 쓸쓸히 웃었다. 그러게요. 나이도 많고 이제 얼마나 더 살겠어요. 애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거기 가면 의사도 있고 돌봐주는 사람도 있으니 마음은 편하겠죠. 덕희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종수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다. 파티는 시작부터 무거웠다. 나는 재훈이가 어릴 때 좋아했던 음식, 닭찜, 분짜, 죽순국, 반새우 등 온갖 음식을 다 준비했다. 모두 내가 직접 만들었다. 이번이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이 집을 떠나는 의식처럼 하고 싶었다. 재훈과 다혜 부부는 연기를 잘했다. 웃고 내 앞에서 음식을 덜어주며 엄마, 이거 드세요. 엄마는 앉아서 쉬세요. 내가 다 할게요. 라고 달콤하게 말했다. 모두가 아드님 정말 효자네요. 하고 감탄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속으론 소리치고 싶었다. 모두가 돌아갈 준비를 할 때 나는 일부러 거실 탁자 아래에 녹음기를 두고 한 사람씩 배웅했다. 모든 소리, 영상, 위선이 다 녹음되고 있었다. 문이 닫히자 재훈이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털썩 앉았다. 드디어 끝났다. 다혜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마 다음 주엔 사인 받을 수 있을 거야, 오빠. 오늘 나는 다시 공증사무소에 문의했는데 서류는 모두 적합하다고 했어. 나는 방문 뒤에 서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어. 바로 그때 내 주머니 속 휴대폰이 살짝 진동했어. 승연에게서 온 메시지였지. 이모, 증거는 다 모았어요. 이모는 평소처럼 계속 연기만 하세요. 필요할 때 제가 공개할게요. 나는 답장했어. 좋아. 방금 그 부분도 같이 보내줘. 그 녀석들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어.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비밀 서랍을 열었어. 그 안에 내가 숨겨둔 수첩이 있었지. 나는 가짜 수첩 한 권을 꺼냈어. 안에는 의미 없는 글자들과 재산 양도, 땅 사용권 전부를 자식에게 남긴다 같은 암시적인 문장만 적혀 있었어. 일부러 약간 기울어진 글씨로 노인이 치매에 걸린 듯한 필체로 썼지. 나는 그 수첩을 내 책상 위에 무심하게 올려두었어. 분명히 다혜가 내 방에 들어와 뒤질 거란 걸 알았지. 유언장이라는 단어의 유혹을 이기지 못할 테니까. 역시나 그날 밤 내가 자는 척하며 몰래 눈을 떴을 때 다혜가 방에 몰래 들어오는 그림자가 보였어.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조심스럽게 서랍을 뒤졌지. 수첩을 발견하자마자 집어들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눈이 반짝였어.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연신 사진을 찍었어. 나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애썼고 심장은 쿵쾅거렸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큰 함정에 빠진 거야.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기침을 연달아 하며 부엌에 나가 재훈에게 말했어. 어제 엄마 방에 누가 들어온 것 같지 않냐? 오늘 아침 보니까 엄마가 두었던 종이들이 다 흐트러져 있더라. 재훈이 찡그리며 말했어.
엄마가 제대로 둔 거 맞아요? 다혜도 방에서 나와서 얼굴이 약간 창백했지. 저도 아무 소리 못 들었어요. 엄마.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볍게 웃었어. 내가 착각했나 보다. 나이 먹으니 진짜 정신이 없네. 나는 이제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걸 알았어. 이제 기회만 기다리면 돼. 그날 밤, 나는 뒷마당에 나가 오랜만에 담배를 피웠어. 오늘 밤은 연기가 필요했지. 천천히 연기를 내뿜으며 별 없는 하늘을 올려다봤어. 내 어머니를 생각했지. 평생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하다가 마지막엔 수에 한 벌 남기고 가신 분, 어머니가 내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 자식은 사랑하되 맹목적이면 안 된다. 나는 눈물을 삼켰어. 이번엔 더 이상 눈이 멀지 않아. 나는 휴대폰을 꺼내 승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어. 나는 더 이상 그 애의 엄마가 아니야. 이제 나는 집을 빼앗긴 피해자야. 싸움을 원하면 내가 어떤 늙은이인지 보여주마. 생일 파티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집안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어. 다혜는 내가 가스불을 끄는 걸 잊거나 물을 쏟는 일에 더 이상 짜증을 내지 않았고, 재훈은 갑자기 영양제를 사서 내 머리맡에 두며 효자 행세를 했지. 나는 알았어. 이건 폭풍전의 고요라는 걸. 그날 나는 재훈이 전화를 하는 걸 들었어.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엄마가 올라가서 서명할 거예요. 네, 걱정 마세요. 모든 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나는 곧바로 승연에게 알렸어. 준비해. 다음 주부터 이모가 마지막 수를 둘 거야. 승연은 딱 한 글자로 답했어. 알겠습니다. 일요일 밤, 나는 피곤한 척 연신 한숨을 쉬며 해먹에 누워 있었어. 재훈이 옆에 와서 말했지. 엄마, 요즘 너무 약해진 것 같아요. 내일 병원에 가서 며칠 지내보는 게 어때요? 미리 입원 서류에 사인해 두세요. 내일 하면 복잡하니까. 나는 눈을 감으며 물었어. 뭐에 사인해? 입원 서류. 네, 맞아요. 그는 다혜를 힐끗 보며 두 사람은 도둑처럼 속삭였어. 나는 속으로 웃었지. 그래, 내 말 들을게. 내일 어디든 가자. 그런데 짐 좀 챙기게 해줘. 그날 밤, 나는 조심스럽게 두 개의 여행 가방을 쌌어. 하나는 개인 물건, 다른 하나는 증거 서류들. 은행 거래 내역, 영길 씨의 확인서, 녹음 파일, 택시 영상, 그리고 손글씨로 쓴 가짜 수첩까지. 전부 바닥에 숨겨 넣었지. 월요일 아침, 다혜가 웃으며 말했어. 엄마, 아침 드세요. 차 불렀어요. 10시에 출발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준 따뜻한 우유를 조용히 마시는 척했지만 삼키지 않고 몰래 뒷마당에 뱉었어. 나는 이제 그들을 믿지 않아. 엄마를 법적으로 죽이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이 우유 한 잔쯤은 충분히 수면제일 수 있으니까. 차에 타고 나는 일부러 모르는 척 물었어. 이 병원이 어디야? 멀어? 재훈이 짧게 대답했어. 가까워요, 엄마. 며칠 쉬고 우리가 서류 다 챙길게요. 나는 다시 물었어. 무슨 서류? 엄마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엄마 개인 서류는 내가 다 챙겼어요. 나는 그를 깊게 바라봤어.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는 더 이상 나를 엄마로 보지 않아. 트럭에 짐을 실어 고객에게 넘기는 사람처럼 쳐다봤지. 도착하자 나는 다리에 통증이 있다고 핑계대며 입원 전날 친구 집에서 하루 묵게 해달라고 했어. 재훈은 불만스러워했지만 결국 허락했지. 나는 택시를 타고 곧장 승연의 집으로 갔어.
도착하자마자 2개의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말했어. 여기 다 있다. 시작하자. 승현은 하나씩 서류를 확인하며 눈이 반짝였어. 이모, 충분해요. 이거 경찰에 제출하면 바로 소환장 나와요. 나는 말했어. 가장 놀라게 할 방법으로 해줘.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대신 이모는 며칠 실종인 척해야 해요. 걔네들 당황하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할 수 있어. 다음 날, 승현은 사기, 문서 위조, 재산 강탈 혐의로 동네 파출소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모든 증거 자료를 첨부했어. 동시에 재훈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통지서도 보냈지. 3일 후, 나는 승현의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 낯선 번호였지. 전화를 받았어. 엄마 어디에요? 며칠째 어디 가신 거예요? 너무 걱정돼요. 재훈의 목소리는 당황해서 떨리고 있었어.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가 두려움에 숨을 헐떡이게 놔뒀어. 엄마 잠깐 나갔다 왔어. 시간 남으면 파출소에 가봐. 지금 사람들이 너희를 부르고 있어. 뭐라고요? 엄마가 나 고발한 거예요? 나는 천천히 말했어. 엄마가 고발한 게 아니라 진실을 마땅히 가야 할 곳에 보냈을 뿐이야. 미쳤어? 우리들은 그냥 엄마를 걱정하는 것뿐이야.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그럼 와서 설명해. 경찰이 널 기다리고 있다, 아들아. 나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깊게 한숨을 쉬었다. 승현이 나를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이모는 정말 평범한 엄마가 아니에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배신당한 엄마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단다. 그날 오후, 승현이 나를 발코니로 불러냈다. 내가 살던 집 앞에 경찰차가 서 있는 것을 가리켰다. 사복을 입은 2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다혜가 문을 여는 것을 봤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속삭였다. 이제야 시작이야. 그날 오후, 재훈은 고소장 관련인 자격으로 파출소에 불려갔다. 나는 따라가지 않았지만 승현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나에게 모든 상황을 마치 긴 연극을 설명하듯 자세히 이야기해줬다. 내가 쓴 대본이 주인공이 바로 나였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재훈은 여전히 환하게 웃으며 자신감 있는 척했다. 하지만 경찰이 고소장에서 출력한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려놓자 그 미소는 곧 굳어버렸다. 이것은 재훈 씨가 위조 서류와 어머니의 서명을 도용해 6번길 18번지 집을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입니다. 설명할 것이 있습니까? 재훈은 종이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의 심장은 분명 미친 듯이 뛰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알기로 그는 연기에는 능했다. 그는 변명했다. 저는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착각해서 아무데나 서명하신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승현이 가방에서 내 정신건강과 신경상태를 증명하는 의료 기록, 그리고 신뢰할 만한 심리상담소의 진단서를 꺼냈다. 착각, 망상, 혹은 행동 통제 상실의 징후는 전혀 없습니다. 승현이 냉정하게 말했다. 은주 씨는 완전히 명확한 상태이고 어떤 자산 양도 서류에도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그는 재훈이 다혜와 함께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서명을 위조하며 들키면 증거를 없애자고 계획하는 녹음 파일을 꺼냈다. 경찰은 직설적으로 물었다. 이 녹음 속 목소리가 본인 맞습니까? 재훈은 침묵했고
이마에 땀이 맺혔다. 그가 반박 한마디도 못한 건 처음이었다. 그 시각 나는 승연의 집에서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고 있었다. 심장은 여전히 빨리 뛰었지만 더 이상 떨리지는 않았다. 나는 이미 이만큼 왔으니 돌아갈 수 없었다. 저녁 무렵 재훈이 집에 돌아왔다. 이웃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문을 세게 두드리며 다혜를 심하게 꾸짖었다. 왜 더 조심하지 않았어? 누가 그 녹음 파일을 흘린 거야? 다혜는 서럽게 울었지만 두려움이 역력했다. 나는 이 아이가 법적 싸움에 맞설 용기가 없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 그가 내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재훈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아니, 엄마는 오히려 약하게 한 거야. 엄마는 증거만 냈고 나머지는 법이 하는 거야. 우리는 엄마의 자식이야. 엄마가 이럴 수는. 아니, 너희는 한때 엄마의 자식이었지. 하지만 너희는 엄마를 속이고 서명을 위조하고 집을 빼앗고 엄마를 시설에 보내려 했어. 그 순간부터 엄마는 너희를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아. 재훈은 침묵했다. 나는 말을 이었다. 내일 경찰이 다시 소환할 거야. 엄마도 갈 거고. 준비해. 다음 날 아침 나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머리를 곱게 빗고 회색 한복을 입었다. 남편의 묘를 찾을 때마다 입던 색이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오늘 나는 이미 죽어버린 모자 관계를 조문하러 가는 길이었다. 경찰서에서 나는 재훈과 마주 앉았다. 그는 분노와 무력감, 그리고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눈을 깜빡이지도, 떨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다. 너무 많이 울어서 내 눈물은 이제 사치품이었다. 수사관이 대지를 요구했다. 나는 모든 시간, 그들이 했던 말, 위조 서류 하나하나를 정확히 말했다. 비 오는 밤 부엌에서 넘어졌을 때 방치된 내 음성 녹음과 택시 안에서 찍은 동영상도 제출했다.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재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했다. 나는 그가 내 아들이라서 고소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나를 속인 범인이기 때문에 고소하는 겁니다. 누구도 효도라는 이름으로 친어머니를 죽일 권리는 없습니다. 수사관이 조서를 작성하고 조사는 끝났다. 나는 일어나 뒤돌아섰다. 다시는 내 아들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날 오후 승연이 말했다. 이모는 며칠 얼굴을 피하는 게 좋겠어요. 다음 소환장을 기다리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떠나기 전 나는 손편지 한 장을 남겼다. 봉투도 붙이지 않고 재훈 집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았다. 엄마는 피를 보고 싶지 않아서 너희를 법정에 세운다. 양심이 남아있다면 스스로 죄를 인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기다려라. 엄마는 무기가 필요 없다. 엄마에겐 진실이 있다. 나는 절에 갔다. 매년 7월 보름마다 남편의 유고를 맡기는 곳이다. 지현 스님, 초등학교 때 친구였던 그녀가 지금은 주지 스님이다. 나는 법당 뒤편 작은 방에서 며칠 머물렀다. 평소에는 손님 접대용이던 곳이다. 지현 스님은 많은 것을 묻지 않았다.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며칠 여기 머물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밖의 일은 법이 알아서 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다. 소박한 대나무 침대에 누워 염주를 굴리면서도
머릿속에는 수백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딱 사흘째 승연이 연락했다. 검찰이 기소를 검토 중이에요. 아마 재훈이 형량을 줄이려고 자백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나는 기쁘지도 마음이 가볍지도 않았다. 그저 물었다. 다혜는 어떻게 됐니? 아직 공범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수사가 확대되면 빠져나가기 힘들 거예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불효자는 항상 너무 관대한 엄마 뒤에 있다. 하지만 나는 결코 관대하지 않았다. 나는 가르쳤고, 혼냈고, 때리기도 했다. 나는 한 가지 잘못만 했다. 내가 너무 쉽게 용서했다는 것, 그 애가 잘못할 때마다 나는 아직 어리니까라고 생각하며 넘어갔다. 하지만 사실 내가 한 번씩 넘길 때마다 그 애를 욕망의 깊은 구렁텅이로 더 가까이 밀어넣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절 뒷마당으로 나가 녹차 잎을 조금 땄다. 물을 끓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익숙한 그림자가 절 문에 나타났다. 재훈이었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는 흰 셔츠에 회색 바지를 입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으며 눈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몸은 야위어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돌아서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그를 남처럼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가 천천히 다가오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여기 엄마한테 부탁하러 왔어요. 고소 취하해 주세요. 나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침묵했다. 그가 말을 이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엄마가 나를 경찰에 넘기면 엄마는 내가 감옥에 가길 바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무릎을 꿇었다. 자갈이 깔린 땅에 무릎을 꿇어 분명히 많이 아팠을 텐데 그는 신음 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나는 그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분명한 후회와 두려움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몸을 숙여 천천히 말했다. 나는 내가 감옥에 가길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사는 사람으로 남게 하고 싶지도 않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엄마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이 집은 내 집이라고. 엄마한테 나는 전부라고.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건 내가 착한 아들이었을 때의 얘기다. 지금 넌 남이다. 내가 고소한 건 복수하려는 게 아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다. 그는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나는 그를 흔들지도 위로하지도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두고 절 안으로 돌아섰다. 내 목소리가 뒤에 울렸다.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았다면 스스로 자수해라. 나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선처를 부탁하겠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처마 밑에 앉아 달빛이 절마당에 비치는 것을 바라보았다. 지현 스님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게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저도 들었습니다. 그 아이 아직 돌아올 길이 남아 있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애가 돌아올 줄 안다면요. 다음 날 아침 승연이 전화했다. 이모, 경찰에서 방금 연락 왔어요. 재훈이 자진해서 자수하고 모든 걸 인정했대요. 재정 압박에 투자 실패, 집을 잃을까 두려워서 그랬다네요. 경찰은 성실히 자백한 점을 고려해 기소 의견을 올릴 거라고 해요. 나는 한참 침묵하다가 답했다.
좋다. 나는 약속을 지킨다.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않겠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내가 손을 놓아도 법은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는 집행유예, 최소한 행정벌과 엄격한 감독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걸로도 그가 저지른 사기에서 쓴맛을 충분히 맛볼 것이다. 점심 무렵 나는 절을 떠났다. 떠나기 전에 스님께 3번 절을 올렸다. 스님이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니는 용서할 수 있지만 절대 잊지는 마세요. 잊으면 악이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는 거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가 배신한 순간순간을 기억한다.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바람이 많이 부는 어느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익숙한 골목, 낡은 울타리, 마당에 떨어져 썩는 플루메리아 향기,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오직 나만이 예전과 달라졌다. 나는 미리 알리지도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다. 뒷문에는 내가 믿음을 가졌던 시절처럼 여전히 열쇠가 꽂혀 있었다. 나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들어갔다. 집 안에는 다혜만이 청소를 하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멈춰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오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때 착한 척하던, 그러나 누구보다 잔인했던 그 모습을.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당황했다. 저 아무것도 몰라요. 오빠 재훈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나는 다 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나가라. 엄마. 나는 너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는다. 내겐 한때 가족인 척 연기하다가 뒤에서 칼을 겨누던 사람만 있을 뿐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치마를 움켜쥐고 돌아섰다. 나는 막지 않았다. 배웅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뒷모습에 닫히는 문소리는 긴 배신의 장을 마감하는 조용한 마침표였다. 나는 집을 정리했다. 걸레와 물통을 들고 벽돌 하나하나를 닦았다. 집이 더러워서가 아니다. 그들이 남긴 더러운 흔적을 바닥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지우고 싶어서였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제단에 큰 향을 피웠다. 등잔 2개를 더 밝히고 작은 술잔을 따라 상중앙에 놓았다.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여보, 봤지? 우리 집 내가 지켰어. 하지만 당신 아들, 그 길을 잘못 들었어.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병원방, 그날 밤의 비, 그들이 내 앞에서 연기하던 가짜 대사에 모두 두고 왔다. 이제 남은 것은 차가움뿐이었다. 일주일 후, 나는 피해자 자격으로 법원 출석 통지서를 받았다. 재훈은 사기와 문서 위조로 1심 재판에 회부됐다.